한밤중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윤정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가족의 배신,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한 노년 여성의 의외의 용기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윤정이는 문고리를 돌렸다. 문틈으로 보인 박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도윤은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배낭이 들려 있었고 운동화 끈은 성급하게 묶어져 있었다. 도윤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정희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경험 덕분일까 그의 극도의 긴장 상태가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할머니 집에 누군가 들어와 있어요. 2층에. 뭐라고? 1시간 전부터 2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주인 줄 알았는데 발소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확인했는데 도윤은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2층 창문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검은 차가 서 있고요. 정희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다.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엔진을 켜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는? 그러려다가 할머니부터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했다. 도윤은 평소 신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 봤다. 더구나 새벽에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하며 달려올 만큼. 혹시 너도 위험한 건 아니지?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나가서 이야기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정희와 도윤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빨리 가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더해졌다.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지만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었다. 잠깐만, 중요한 것들을 좀 챙겨야겠어. 2분만 주세요. 정희는 침실로 달려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 그리고 작은 현금 봉투를 꺼냈다. 옷장에서 두꺼운 외투를 집어들고 화장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도 챙겼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거실로 나온 정희를 보고 도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뒷문으로 나가요. 앞쪽은 위험해요. 두 사람은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다. 정희가 문을 열려는 순간 도윤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요. 도윤은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더니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뒷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너머로 넘어갔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골목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온 두 사람은 200m쯤 떨어진 24시간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뒤를 돌아본 정희의 집은 여전히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윤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도윤은 편의점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는 그냥 신문사 견습 기자가 아니에요. 정희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럼 뭔데? 제 형이 민간 탐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도와주고 있고요. 탐정? 네.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와 관련된 의뢰를 받았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한테서?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분이지만 할머니 주변에 수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제보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님에 관한 거였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상우와 은지. 지난 몇 개월간 자꾸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집을 팔자고 했던 그들 말인가. 뭔 소리야?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어제 저녁에 그분들이 이 집 근처에서 나눈 대화예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상우와 은지였다.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밤에 끝날 거야. 정말 괜찮을까? 혹시라도 들키면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 그냥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게 할 거야.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설마 자신의 아들이? 이게 진짜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과 함께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49년 전 처음 품에 안았던 아들, 자신의 한의원에서 번 돈으로 대학을 보내고 변호사로 키워낸 그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아껴왔던 며느리가. 왜 그럴까? 아마도 할머니의 재산 때문일 거예요. 이 집과 예금, 그리고 한의원 부지까지. 도윤의 말이 맞았다. 서울 한복판의 2층 주택과 오랜 세월 모아온 예금,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은 한의원 건물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니? 저희가 받은 의뢰는 할머니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누가 그런 의뢰를?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세요. 한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신. 그때 편의점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차 안에는 2명의 인형이 있었고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저 차예요. 도윤이 몸을 낮추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 거군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할머니랑 같이 있어. 상황이 예상보다 빨라졌어. 전화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알았어. 10분 후에 그곳으로 갈게. 도윤이 전화를 끊고 정희를 바라봤다. 형이 곧 와요. 그 전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 일단 이 근처에서 벗어나야 해요. 저 차가 계속 돌고 있어요. 정희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검은 세단이 속도를 늦춰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차량 안의 인물들이 편의점 내부를 살피는 것 같았다. 뒤쪽으로 나가요. 도윤이 정희의 팔을 가볍게 잡고 편의점 뒷문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골목길을 따라 200m쯤 걸어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새벽 3시의 공원은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아들이 엄마를.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정희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49년 전 상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이 떠올랐다.
밤새 열이 나던 아이를 간병하며 지새웠던 날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의원을 운영했던 시간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상우 씨가 변한 건 최근 몇 년 사이예요. 언제부터였을까? 정희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3년 전이었다. 그 즈음부터 상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은지와 결혼한 게 2년 전이었지. 며느님은 언제부터 요양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작년 여름부터였나? 처음엔 건강 걱정한다고 했어.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엔 집이 너무 크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 매각 얘기도? 그건 올해 들어서부터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상우가 관리해 주겠다고 했어.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그게 효심인 줄 알았어.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그때 공원 입구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다. 도윤과 비슷한 키에 조금 더 건장한 체격이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다가왔다. 형이에요. 박진혁이 벤치 앞에 서서 정희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진혁입니다. 고생 많네, 진혁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진혁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벤치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할머니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계십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 일어날 뻔한 일은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인 말에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살인이라고? 네. 저희가 며칠간 조사한 결과 상우 씨와 은지 씨가 할머니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상우 씨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지? 진혁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작년 9월에 가입됐네요. 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건 언제 서명한 거지? 기억 안 나세요? 잠깐 작년 가을에 상우가 서류 몇 개에 사인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 세금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진혁과 도윤이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였군요. 아마 다른 서류들 사이에 보험 가입 서류를 끼워 넣었을 거예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나요? 사실 저희에게 의뢰하신 분이 이미 의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한 거죠. 누가 의뢰한 건가요? 정말 궁금해요. 진혁이 잠시 망설였다. 한의원 시절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세요. 이분도 상우 씨 부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정희는 한의원 시절의 지인들을 떠올려 봤다. 누구일까? 이름을 말해줄 수는 없나요? 지금은 안전상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되면.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데? 감시하고 있던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할머니 집에 소방차가 왔다고 하네요. 소방차? 아마도 화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 같네요.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살아온 50년의 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인가. 내 집이 다행히 1층 일부만 탔고 소방관들이 빨리 진화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들도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할 거예요. 진혁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 네. 거기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요.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멀리서 희미하게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그곳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솟구쳤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좋아요. 가죠. 정희는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날 이렇게 함부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진혁과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의원을 꾸려온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 그 순간 드러났다. 진혁의 사무실은 예상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각종 사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앉으세요, 할머니. 진혁이 소파를 권하며 커피를 내왔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진혁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다. 최은지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파일을 펼치자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나타났다. 정희가 아는 은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지만 서류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은지 씨의 본명은 최은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 기록이 2번 있어요. 2번? 정희는 놀랐다. 은지가 상우와 결혼할 때 초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8년 전 김태수라는 사업가와 했습니다. 결혼 1년 후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어요. 진혁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보여줬다. 40대 사업가 자택 계단에서 추락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사인은 두부 외상이었고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생명보험금 3억 원을 은지 씨가 수령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결혼은 5년 전 박영호라는 의사와 했습니다. 이분도 결혼 2년 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또 다른 신문 기사가 나타났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 이때도 보험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2번 다 경찰 수사에서는 단순 사고로 결론 났어요.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 상우가 세 번째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번엔 목표가 다릅니다. 상우 씨 자체보다는 할머니를. 말을 잇지 못하는 진혁을 보며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다. 나를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구나. 네. 상우 씨는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자니까요. 도윤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정희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다. 처음엔 은지가 참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를 잘 챙기고 상우보다도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 갑자기 내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병원 검진을 자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라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했어.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그게 효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확인하는 거였구나.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요양원 입소와 집 매각을 권유했고요. 그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상우까지 나서서 설득하더라고.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면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거든. 그때가 함정이었던 거네요. 진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는 뭔가요? 할머니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정희가 화들짝 놀랐다. 유언장? 내가 언제 썼다는 거야? 공증까지 맞춰져 있어요. 모든 재산을 상우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한 달 전이네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걸 쓴 적 없어. 진혁이 유언장을 보여줬다. 정희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기억 안 나세요? 정희는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이상해. 내 글씨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고. 필적 감정을 의뢰해 봤는데 정교하게 모방된 위조 서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윤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은지 씨가 할머니 서명을 연습해서 위조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 상담사로 일했으니 필적 분석에 대한 지식도 있을 거고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은지가 자신을 관찰하며 서명을 연습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럼 계획이 뭐였던 거야? 진혁이 정리된 차트를 보여줬다. 1단계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집에서 고립시키기. 2단계 건강 악화를 기다리거나 인위적으로 만들기. 3단계 사고로 위장한 살해 후 보험금과 상속 재산 취득. 치밀하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누가 당신들에게 의뢰한 건가요? 정말 궁금해요. 진혁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모르세요? 누군지 감이라도 오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모르겠어. 한의원 시절 환자들이나 동료들 중에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그때 정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설마, 영숙이? 누구세요? 박영숙. 30년 넘게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사람이야. 나보다 몇 살 아래인데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거든. 진혁이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세요. 영숙이가? 왜? 최근 몇 달간 할머니 집 주변에서 상우 씨 부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하신 거죠.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오랜 친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니. 영숙이가. 그런데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증거 없이 말하면 할머니가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상황이 급해졌어요. 뭔데요? 상우 씨와 은지 씨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정희가 화를 냈다. 치매?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 이제 경찰들도 할머니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할머니를 찾으면. 진혁의 말을 듣고 정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사면 초가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혁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새벽 5시가 넘었지만 정희는 잠시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할머니, 좀 주무시지 그래요? 도윤이 담요를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잠이 안 와. 계속 생각나네. 정희는 담요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뭐가 생각나세요? 은지와 처음 만났을 때가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상우가 그 애를 데려왔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 진혁이 커피를 마시며 귀를 기울였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며느리 같았어.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와서 음식도 준비해주고 내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내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요?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평소 생활 패턴이 어떤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봤어.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더 자주 왔지.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라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어. 오히려 더 친절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속 내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정희는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작년 여름 은지가 나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면서 검진 결과는 어땠어요? 다행히 건강했어.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했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은지의 표정이 이상했어. 어떻게요? 실망한 것 같았어.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실망한 표정이었어. 진혁과 도윤이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후로는 어땠어요? 그 후로 요양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건강하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면서. 정희는 눈물이 맺혔다. 난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어. 아들도 같은 말을 하니까. 상우 씨는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어. 처음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정희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은지가 정말 잘 챙겨줬어. 간병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도 가져다 주고. 그때 아버지도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좋아하셨는데 그 시기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정희가 깊이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변했다. 잠깐, 아버지 병원비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요? 아버지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했더니 은지가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상우도 동의했고. 실제로 대출받으셨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집까지 건드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반대하셨거든. 그래서 내 적금을 해약해서 병원비를 댔어. 정희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관련해서 서류 정리하면서 뭔가 있었나요? 은지가 자꾸 내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를 보자고 했어.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라면서. 상우도 엄마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도움받으라고 했고. 진혁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다.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일부는 보여줬지. 그때만 해도 가족인데 뭘 숨기겠어 싶었거든. 정희는 자신의 순진함이 원망스러웠다. 그 후로 은지가 계속 어머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 상우도 엄마가 나이 드시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관리해드리자고 하고. 거절하셨나요? 처음엔 거절했어.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점점 압박이 심해졌지. 어떤 압박이요? 혼자 지내시기 위험하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좋겠다. 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하기 힘드시죠?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은 아예 내 판단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말들을 했어. 예를 들면요. 어머님, 어제 드신 약 기억하세요? 가스 끄는 거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적 있잖아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 거짓말이었어.
난 그런 실수한 적 없어.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 가스라이팅이었군요. 진혁이 말했다. 뭐라고? 가스라이팅이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현실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이에요. 그럼 은지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야? 네.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무력화시켜서 자신들의 계획에 순응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내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구나. 정말 내가 나이 들면서 헷갈리는 건가 싶었거든.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도윤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상우는 정말 언제부터 변한 걸까? 처음부터 공범이었을 수도 있고 은지 씨에게 조종당한 걸 수도 있어요. 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49년 전 갓난아기였던 상우,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대학 입학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할머니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가 약한 할머니인 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야. 새벽 6시가 되자 진혁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켜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정희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뭘 하는 거예요? 은지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결과들이 나타났다. 진혁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체계적이었다. 여기 보세요. 진혁이 한 화면을 가리켰다. 은지 씨의 첫 번째 남편 김태수 씨 사건을 다시 봤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뭔가요? 사망 2주 전에 김태수 씨가 친구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진혁이 검색 결과를 확대했다. 요즘 아내가 이상하다. 자꾸 내 보험에 대해 묻고 유언장 작성을 권한다고 했다고 해요. 정희가 소름 끼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벌써 그때부터? 네. 그리고 두 번째 남편 박영우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사망 한 달 전에 병원 동료에게 아내가 갑자기 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고 하네요. 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끼어들었다. 패턴이 똑같네요. 맞아요. 은지 씨는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진혁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발견이에요. 뭔데요? 은지 씨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기를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날짜를 보고 정희는 놀랐다. 첫 번째 결혼 직후네요? 맞아요. 결혼하고 6개월 후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심리 조작 기법들을 실제 남편들에게 적용한 거구나.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더 조사해 보니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어요. 진혁이 새로운 서류를 보여줬다. 은지 씨가 각 결혼해서 남편 사망 전 몇 개월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약물을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보험 가입이나 유언장 작성에 동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나도. 할머니는 최근에 갑자기 졸리거나 머리가 멍한 적 있으셨어요? 정희가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게 있었다. 작년 겨울부터 은지가 건강보조제를 가져다 줬어.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계속 드셨나요? 처음엔 먹었는데 먹고 나면 자꾸 졸려서 끊었어요. 진혁과 도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 보조제 아직 있어요? 아마 집에.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집에 화재가 난 상황에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진혁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상황적 증거들이라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윤이 우려를 표했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해요. 뭔가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 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희는 망설였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을 거예요. 진혁이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먼저 할머니는 은지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세요. 새벽에 집을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 그럼 그들이 계획을 다시 실행하려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형,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거야. 진혁이 또 다른 계획을 설명했다. 할머니 몸에 초소형 녹음기와 추적 장치를 부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처에서 24시간 감시할 거고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에 나설 거예요. 할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정희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그들이 다른 수를 쓸 수도 있고요. 진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외에는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희는 결심을 굳혔다. 좋아요. 해보죠.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 정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정해보죠. 진혁이 계획서를 꺼냈다. 오늘 오후에 할머니가 은지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기억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들이 믿을까요? 은지 씨는 심리학 전문가니까 할머니의 상태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엔요? 아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거고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진혁이 녹음 장비들을 점검하며 말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들을 완전히 처벌할 수 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집을 생각했다. 내 집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는 거네요. 네, 할머니.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진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뭐예요? 감시 요원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상우 씨와 은지 씨가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를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럼 시작해보죠. 내 마지막 연기를. 오후 2시. 정희는 진혁이 준비한 녹음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있었다. 작은 송신기가 브로치 안에 숨겨져 있었고 초소형 카메라는 단추에 위장되어 있었다. 긴장되세요? 도윤이 물어봤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정희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봤다. 은지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지금 혼란스럽고 무력한 상태예요. 기억을 잃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연기하셔야 해요. 진혁이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알겠어요. 정희는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어머님 맞으세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은지야, 나 정말 혼란스러워. 정희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게 만들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 새벽에 집을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은지의 목소리에서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응, 깨어보니 모르는 곳에 있더라고. 친절한 사람이 도와줘서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모시러 갈게요. 잠깐. 정희는 진혁이 써준 대본을 보며 계속했다. 여기가 어디지?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진혁이 옆에서 속삭였다.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세요. 아,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네요. 알겠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그곳에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정희는 긴장한 듯 숨을 내쉬었다.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상대로예요. 기대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복지관으로 이동하죠. 우리도 미리 도착해서 숨어 있어야 해요. 30분 후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앞. 정희는 벤치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50m 떨어진 곳에서 진혁과 도윤이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복지관 앞에 멈춰섰다. 상우와 은지가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진혁이 보기엔 연기 같았다. 어머님, 은지가 달려와 정희를 껴안았다. 정말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은지야, 나 정말 이상해. 왜 집을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상우도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우야, 내가 정말 이상한 거 아니니? 정희는 연기를 계속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집에 가서 좀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집에? 하지만 새벽에 왜 집을 나왔는지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은지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감지됐다. 차 안에서 은지가 운전하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응. 깨어보니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 혹시 누구와 함께 있었거나 누구와 이야기한 적은 없으세요? 은지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아니, 아무도 없었어. 그냥 혼자. 정희는 의도적으로 더 혼란스러워하는 척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상우가 뒤에서 말했다.
그래도 집을 나간 기억조차 없다니. 때로는 그런 일도 있어요. 심리적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올 수 있거든요. 은지가 설명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설명이 너무 준비된 것처럼 들렸다. 집에 도착하자 정희는 1층의 화재 흔적을 보고 놀란 척했다.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님이 나가신 후에 가스 누출로 작은 화재가 있었어요. 은지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며칠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가스를 안 끈 거야? 정희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노후된 가스배관 문제였어요. 상우가 어머니를 달랬다. 거실에 앉자 은지가 차를 준비해 왔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다. 특별한 냄새는 없었지만 뭔가 의심스러웠다. 고마워, 은지야. 정희는 찻잔을 입에 대는 척하다가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 어머님,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슨 이야기? 오늘 일을 보니까 정말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 네. 기억상실이나 이런 증상들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상우도 거들었다. 그리고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정희는 내심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무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시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다. 요양병원.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은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이 집도 관리해 드릴게요. 상우가 덧붙였다. 이 집을? 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정리하고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팔아서 치료비에 보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희는 이제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집은 어머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 건강이에요. 은지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정희는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이번엔 정말로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술만 적셨다. 언제부터 병원에 가야 하는 거야? 가능하면 오늘 당장이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지의 말이 점점 급해졌다. 그때 정희는 브로치 속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은지와 상우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야, 궁금해서. 내가 기억도 잃고 이런 상태니까.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유언장 같은 건 써둔 게 있나? 정희의 유언장 질문에 상우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이런 상태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희는 더욱 무력해 보이도록 연기했다. 사실, 유언장은 이미 작성해 두셨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언제? 한 달 전쯤이요. 어머님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희는 진짜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도 어머님 상태가 좀 이상하셨어요. 계속 깜빡깜빡하시고. 은지가 거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렸죠. 정희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모든 재산을 상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은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상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상속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정희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기억이 안 날까?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잖아요. 상우가 말했다. 그래서 더욱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은지가 다시 차를 권하며 말했다. 이거 다 드세요.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멈췄다. 은지야, 혹시 이 차에 뭔가 넣은 거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요즘 뭘 먹어도 자꾸 졸려서. 그건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이 차는 그냥 허브차예요.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갑자기 죽으면 그것도 상속에는 문제 없는 거지. 상우가 당황한 듯 말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궁금해서. 내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지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때 정희는 더욱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혹시 내 이름으로 보험 같은 거 들어둔 게 있나? 이 질문에 두 사람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 보험이요? 응. 내가 기억을 잃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생명보험 같은 거. 상우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봤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있기는 한데. 상우가 마지못해 말했다. 얼마나 되는 거야? 5억 정도. 5억? 내가 언제 그런 큰 보험에 들었지? 정희는 진짜로 놀란 척했다. 작년에 어머님이 직접 가입하셨어요. 은지가 설명했다. 나이가 있으셔서 보험료가 좀 비쌌지만 나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셔서 내가 그랬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정희는 점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수혜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 상우로 되어 있어요. 은지가 대답했다. 만약 상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저에게요. 정희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것을 느꼈다. 참 신기하네. 유언장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 내가 했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머님,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상우가 조급하게 말했다. 오늘 당장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너희들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상우와 은지의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이상하거든. 내가 기억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 너희한테 유리한 일들이고. 정희는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이 차도 이상해. 뭔가 넣은 거 맞지? 은지가 당황하며 일어섰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오해? 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그럼 은지야, 너 이전 남편들은 어떻게 됐지? 은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수, 박영호. 둘 다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던데? 상우가 놀라며 은지를 바라봤다. 엄마, 그게 무슨. 상우야, 너도 몰랐구나.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희는 브로치를 만지며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은지야, 나도 그들처럼 죽일 생각이었지? 은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 어떻게 알았죠? 역시나. 인정하는군.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상우도 공범인 거야? 상우가 당황하며 부인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지가 그런 사람인 줄. 거짓말하지 마.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도 처음엔 어머니 유산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거 아니야? 상우가 말문이 막혔다. 처음엔 그냥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니까. 은지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차피 늙어서 몇 년 더 살지도 못할 텐데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상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다. 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죄송하다고? 그때 은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사기였다.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알아버렸으니까. 은지가 정희에게 다가왔다. 조용히 끝내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진혁과 도윤이 들어왔다. 경찰이야. 손들어. 뒤따라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은지는 주사기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다 들었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할머니.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진혁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경찰관이 은지와 상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를 아들로 보지 않았다. 이제 끝난 거죠? 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도윤이 정희를 부축하며 말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3개월 후, 윤정희는 법정 복도에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었다. 최은지는 살인미수와 연쇄보험 사기로 징역 15년, 이상우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옆에 서 있던 도윤이 물어봤다. 후련해. 하지만 동시에 허전하기도 하고.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용기 있게 행동하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었어요. 진혁이 다가와 말했다. 은지의 과거 사건들도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김태수 씨와 박영호 씨 가족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들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눈치챘다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지는 정말 교묘한 사람이었거든요. 법원을 나온 3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다. 그런데 영숙이는 어떻게 지내? 박영숙 선생님 말씀이세요? 요즘 정말 기뻐하세요. 할머니가 무사해서.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분이 처음 저희에게 연락 왔을 때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차린 거지? 상우 씨와 은지 씨가 할머니 집 주변을 맴돌며 수상한 대화를 하는 걸 목격하셨대요. 진혁이 설명했다. 그리고 은지 씨의 과거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에게 의뢰하신 거죠. 정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진짜 친구죠.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윤정희 선생님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기사요? 네, 선생님 사건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것 같아서. 정희는 진혁과 도윤을 바라봤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재혼하셨는데 새아버지가 자꾸 어머니 재산에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김미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이상한 말씀이요?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새아버지가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보라고 하신다고, 그리고 집을 팔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 비슷했다. 혹시 새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박동철이라고 해요. 근데 왜요? 진혁이 급히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 이 사람도 이전에 부인을 잃은 경력이 있어요. 정희는 전화를 계속했다. 김미영 씨, 지금 당장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내일 저희를 만나시죠. 정말요? 도와주실 거예요? 네. 어머니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은 정희가 진혁과 도윤을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혁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도와야겠네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제 평범하게 지내셔도. 아니야. 이제 알았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도와야겠어. 그게 내가 이 일을 겪은 이유인 것 같아. 며칠 후 정희는 자신의 집 1층을 새롭게 단장했다. 실버정의 탐정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다. 박 형제가 도와주니까 가능한 일이지. 정희는 새롭게 정리된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요. 진혁이 컴퓨터를 설치하며 말했다. 첫 번째 의뢰인도 내일 오시고요. 김미영과 그의 어머니가 첫 번째 상담 예약을 잡았다. 그 외에도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정말 이런 일이 많구나.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네. 노인 대상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을 이용한 경우가 많고요. 진혁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많겠네.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근데 내가 정말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처럼 경험해 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도윤이 격려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그때 박영숙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정희야, 축하해. 영수가.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일을 시작하다니.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고마워. 뭘?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나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말? 사실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영숙의 제안에 정희는 기뻤다. 저녁이 되어 모든 정리가 끝났다. 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아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을 얻었다. 정희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잘 지켜봐 주세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다. 김미영과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김미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혁과 도윤, 그리고 영숙도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럼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정희가 펜을 들며 말했다. 우리 실버정의 탐정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윤정희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탐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